자, 오늘은 열강의 이권 침탈이죠. 791페이지 경제적 침탈에서 열강의 이권 침탈과 금융지배 정책 791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봅시다. 열강의 이권 침탈과 금융지배 정책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열강의 이권 침탈. 자, 개항기의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침탈한 그런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쌀 수출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쌀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토지 약탈 했었어요. 일본의 토지 약탈이 본격화된 시기는 언제라고 했냐면 러일 전쟁 이후.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 책의 791페이지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에요. 자, 열강의 이권 침탈 봅시다.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은 언제 주로 나타났었냐면 아관파천 시기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은 아관파천 시기에 나타났다. 자, 그러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관파천 시기에 나타났었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열강의 이권 침탈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뭐냐?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겠죠. 그 조항이 최혜국대우 조항이에요. 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죠. 최혜국대우 조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최혜국대우 조항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최혜국대우를 최초로 규정한 조약이 뭐냐?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최초로 규정한 조약이 뭐였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요 최혜국대우 조항 규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최초라고 하는 건 이전에 체결된 조약이 뭐였어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이 조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하고 최초로 최혜국대우가 규정된 게 언제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본하고 가장 먼저 최혜국대우 규정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거는 뭐냐?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조일통상장정 개정. 조일통상장정 개정. 자,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에 개정된 요 조일통상장정에 요 내용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은 일단 아관파천 시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가 나타나게 된 계기는 최혜국대우 조항 때문이고, 여기서 최초로 규정한 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일본하고 처음 규정한 거는 조일통상장정 개정 83년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의 내용에서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순 없잖아요. 791페이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막 어느 나라에서 뭘 가져가고 이거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운산금광이에요. 그래서 운산금광이 어느 나라냐 요거랑 그 다음에 철도부설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지도에서 운산금광 찾았어요? 너무 지도가 막 코딱지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자, 운산금광은 어느 나라냐?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운산금광. 이 운산금광은 금광 매장량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때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금이 많이 생산됐었고, 대한제국 정부에는 이제 수수료 같은 걸 조금 내긴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이 이득을 다 챙겨간 거죠. 그래서 운산금광이라고 하는 요 금광을 미국이 가져갔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노다지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노다지 알죠, 여러분? 보물 뭐 이런 거, 금덩어리 막 이런 거 노다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노다지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게 노터치, 만지지 마라. 운산금광에서 금을 몽땅 캐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 물론 이제 금 덩어리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번쩍번쩍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란 노동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막 가서 이렇게 막 만져본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만지지 마라. 그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보물이 노다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다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철도부설권 보시면, 자, 철도부설권은, 자, 맨 처음에 경의선은 프랑스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경인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철도부설권을 어느 나라가 다 가져가게 되냐? 일본이 전부 다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철도는 다 일본이 놓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로스로 관통한, X로 관통하는 모든 철도는 전부 다 일본이 놓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경인선이면 이제 서울 인천 간의 경인선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경의선, 경부선, 그리고 호남선, 그다음 경원선 이런 식으로 일제시대까지 들어가면서 모든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철도를 다 일본이 놓게 되는데, 이 철도를 그럼 일본이 이렇게 되게 좋아한 이유가 뭐냐? 철도 성애자죠, 완전히. 철도를 이렇게 되게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철도라고 하는 문물이 근대 문물 중에서 가장 침략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철도를 깔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땅을 뺏을 수가 있어요. 일본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정류장 하나 만드는데 삼정보, 이 정보라는 건 이제 토지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정보 정도의 땅만 있으면 정류장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기차역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차역 같은 거, 정류장 하나 만드는데 10정보의 땅을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준 거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땅을 뺏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노동력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다 일을 시키니까 재료만 있으면, 자원만 있으면 충분히 철도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철도라는 걸 한번 놓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군대를 운반할 수 있고 자원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호남 지방에 도로라든가 철도를 가장 먼저 놓게 된 이유는 쌀을 뺏어가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좋아했던 그런 근대적인 문물이 바로 철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득을 챙겨간 거죠. 그게 바로 철도 부설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나무를 베어가는 삼림체벌권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주로 많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만 가져간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주로 삼림체벌권, 나무를 베어가는 권리를 많이 가져갔고, 이거 말고도 뭐 광산 채굴권, 그 다음에 뭐 다른 금광 채굴권 여러 가지 권리들을 열강들이, 즉 강대국들이 이렇게 다 뺏어갔었다라는 거. 이게 열강의 이권 침탈이고, 자, 791페이지 밑에 사료에 운산금광. 자, 운산금광은 미국. 여러분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은산금광이 따로 있어요. 은산금광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운산금광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제의 금융 지배라고 나와 있죠. 일제의 금융 지배. 자, 그래서 일본이 금융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일본이 금융 지배를 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화폐를 일본식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화폐 정리 사업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화폐 정리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투자한 그 돈을 결국에는 우리한테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92페이지 보시면 차관 제공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뭘 했냐? 차관을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관을 제공해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돈을 갚으라고 했다. 근데 이 차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빚 또는 나라의 빚이니까 국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돈을 빌렸으면 우리가 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갚으려면. 그런데 사실 이 돈을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일본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을 나중엔 우리더러 갚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 제공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793페이지 보시면 화폐 정리 사업이 나와 있죠.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등장하냐? 자, 1차 한일협약,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데, 이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인 고문을 파견하는 거예요.
일본인 고문을 파견하는 그 고문 파견, 즉 우리가 여기를 고문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문정치가 1차 한일협약이었는데 이 1차 한일협약의 고문으로 파견된, 즉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바로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정고문으로 파견돼서 우리나라의 이런 돈, 재정에 관한 일들을 담당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죠. 화폐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이 진출하기 쉬운 방식으로 경제력을 쫙 세팅을 해놓는 거라고 했죠. 이런 식의. 그래서 이때는 자 우리나라 화폐를 가져가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던 화폐가 백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백동화라고 하는 거를 가져다 주면 이거를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환. 그래서 뭘로 바꿔주냐? 일본 제1은행권.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바꿔줘요.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죠. 자, 일본 제1은행이라고 하는 게 진출했다. 아까 우리 792페이지에 나왔었는데 이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조화폐를 쓰이던 백동화를 가져가면 일본 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화폐 정리 사업이고 일본이 사용하기 편한, 즉 일본에서 만든 그런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교환이 1대1 교환이 아니었어요. 1대1 교환이 아니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0원짜리를 가져가면 거기서 그 10,000원의 가치만한 돈을 나한테 줘야 되죠. 그래야 교환이 되는 건데 이게 1대1 교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돈을, 이 백동화라고 하는 돈을 질을 나눠요. 갑을병. 이렇게 쉽게 말하면 10,000원짜리를 세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 얼굴도 깨끗하고 돈도 깨끗한 거는 갑종. 갑종은 1대1로 교환을 해줘요. 갑종 같은 경우는 1대1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갖다 주면 10,000원 주는 거죠. 그런데 을종 같은 경우는 이게 1대1이 아니라 한 2전 5리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5분의 2나 5분의 3 정도? 3분의 1이 조금 더 돼. 그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한 5분의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2전 5리 정도. 자, 그래서 을은 요 정도로 교환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병종이면 즉 돈이 별로 좋지 않은 악화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걸. 이런 돈을 가져가면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면 일본 돈으로 바꿔주는데 제1은행이라는 일본 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바꿔주는데 이게 1대1 교환 방식이 아니고 화폐를 질을 나눠가지고 갑종만 1대1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그거에 못 미치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병종 같은 경우는 교환 자체를 해주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화폐 정리를 했던 게 바로 요 1905년 메가타이 화폐 정리 사업이고, 자, 그러면 이 메가타이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일단 결과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미리 알았어요. 화폐 정리를 한다는 걸.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종, 제일 안 좋은 돈을 가지고 조선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러면은 나는 물건을 가졌지만 조선인들은 악화를 갖게 된 거죠. 병종 돈을 갖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쓸모없는 걸 갖게 된 거고 나는 물건을 갖게 된 거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의 은행이나 그 다음에 조선의 중소상인들은 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조선의 은행이나 중소상인들은 몰락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결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일본 제1은행이라고 하는 이 은행이 우리나라에 화폐를 만들게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화폐를 만드는 은행을 뭐라고 해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된 게 일본 제1은행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 제1은행이 중앙은행,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 세 번째,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금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할 수가 있었죠. 금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할 수가 있었어요. 금본위 화폐 제도 확립.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차 가부개혁 때는 은본위 화폐 제도가 확립돼요. 다시 1차 가부개혁 때는 은본위 화폐 제도가 확립되죠. 그 다음에 광무개혁 때는 금본위 화폐 제도를 시도만 했어요.
시도했다는 건 무슨 뜻? 실패했다는 뜻이죠. 시도만 했으니까 실패하고 드디어 근본이 화폐제도가 확립된 건 언제? 화폐정리사업. 그래서 세 가지 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첫째, 1차 가부개혁 근본이 화폐제도, 그 다음에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근본이 화폐제 시도, 그 다음에 화폐정리사업, 근본이 화폐제 확립.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됨?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네, 화폐정리사업과 그 화폐제도나 아니면 이렇게 경제 파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폐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 일단 시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 메가타 1차 한일협약에서 제정 고문으로 파견된 메가타가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조선은행이나 조선의 은행이나 여기서 이제 조사가 빠졌는데 조선의 은행이나 조선의 중소상인들이 몰락하는 계기, 그 다음에 일본 제1은행이 중앙은행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근본위 화폐제도가 확립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폐정리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7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내용, 그 다음에 근본위죄, 부등가 교환. 부등가 교환은 1대1 교환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결과 볼까요? 제1은행이 일본 제1은행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고 조선의 상공업자나 은행은 문을 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자꾸자꾸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침투하기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침탈이 이제부터 더 확실해지겠구나, 더 많아지겠고 확대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 한번 봤고 한 장 넘기시면 화폐정리 사업의 사료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 일제의 토지 약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본은 개항 직후부터 당연히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대한제국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땅을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할 때도 있었죠, 잠깐. 하지만 나중에 러일 전쟁이 지난 후부터는 토지 약탈이 본격화돼요. 자, 거기 가로 4번, 반가로 4번 보시면 러일 전쟁 이후에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었다. 우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제의 토지 약탈이 본격화된 게 언제부터? 러일 전쟁 이후부터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토지를 뭐 뺐든 사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획득한 토지를 관리할 또 단체가 필요하죠.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조선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뭐냐? 동양척식 주식회사. 오른쪽에 보시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와 있죠.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1908년에 만들어진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나중에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을 한 이후에도 그 총독부에서 뺏은 토지를 여기서 관리하게 돼요. 일제시대 내내.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들어진 시기는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1908년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거 시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이게 토지 약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본 게 첫 번째, 쌀 수출이 증가하면서 거의 쌀을 우리가 이제 수출한다거나 하지만 사실은 약탈적 무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입도 선매라든가 고리대를 통해서 거의 쌀을 거의 뭐 뺏어가듯이 그렇게 가져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하고 이런 쌀값 폭등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모군란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일본의 토지 약탈은 러일 전쟁 이후에 본격화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든가 차관 제공이라든가 화폐 정리 사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전부 다 일본이 또는 이제 개항기에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침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뭐가 필요하냐? 저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내용은 경제적 구국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경제적 구국운동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경제적 구국운동이에요. 자, 당연히 시험에는 침탈 내용이 나올까요? 경제적 구국운동이 더 많이 나올까요? 구국운동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우리 책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7차 교육과정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재의 기반이 되는 그 내용에는, 교과서에는 기본적으로 뭐를 강조하고 있냐? 자주성, 주체성,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한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저항한 거, 독립운동, 구국운동 이런 걸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일제시대도 여러분이 물론 일제의 침략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독립운동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강조가 많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당연히 경제적 구국운동이 훨씬 강조가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등장을 하는 게 아까 쌀 수출을 너무나 많이 해가는 거에 대한 우리의 저항. 그게 방공령이에요. 그래서 방공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공령. 자,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1889년에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에서의 방공령을 말하는 건데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곡식 유출을 금지하겠다. 쉽게 말하면 일본 너희들한테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쌀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걸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방공령을 전에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 해도 돼. 이렇게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방공령 규정이 들어간 조약을 일본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너무 쌀 수출하기 힘들어?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런 조약을 일본하고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방공령을 이제 제시할 수 있어. 방공령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방공령에서는 근거가 되는 조약이 뭐냐?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근거가 되는 조약이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 개정. 그래서 아까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한번 개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방공령 규정이 들어가죠. 1883년 조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나온 김에 조일통상장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어요. 이 조일통상장정은 하나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된 거고요. 자,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883년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 1883년에 개정.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조약이 두 개. 하나는 76년, 하나는 83년. 두 개. 자, 그러면 내용은 뭐냐? 첫 번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거예요. 내용은 자, 무관세. 관세를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무항세. 우리나라 주변 근해를 항해할 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이에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쌀을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실어갈 수 있다. 수출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요 조항은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곡의 유출, 삼무 세 가지가 없다. 삼무 조약이에요.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죠.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한 조일통상장정. 자, 그런데 이거를 1883년에 개정을 했어요. 고쳤다는 얘기죠, 한번. 그래서 이 고칠 때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냐? 첫째, 우리 앞에서 조일통상장정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냐면 최애국대우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처음 최애국대우가 규정된 조약이 바로 이 조약이죠. 그래서 여기에 최애국대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협정관세. 그래서 일본에게도 관세를 내라. 그래서 관세 조항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방공령 규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네 그렇게 쌀 팔기 힘들어? 그러면 안 팔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이 방공령이 여기 들어있었고 조일통상장정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더 이상 쌀을 안 팔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방공령.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방공령에 문제가 있다.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조약의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 단 1개월 전에 미리 알릴 것. 자, 1개월 전에 미리 총독부에 알려야 총독부에서는 일본 상인한테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이때 조일통상장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방공령을 선포를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왜 배상금을 내라고 했냐? 우리가 한 달 전에 알렸더라도 일본이 못 들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미리 공지를 했어도 일본이 못 들었다고 하면서 배상금을 내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에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이 방공령.
이에요. 자, 그래서 함경도와 황해도의 1889년의 방공령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약, 조일통상장정 다시 한번 나와 있죠. 76년 거, 83년 거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제가 개정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조약이 나오면서 개정이라는 말이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조일통상장정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 내용으로. 그 내용을 쓴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으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런데 시험에는 대체적으로 얘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개정한 내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개정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얘보다는 얘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시험에는 얘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굳이 뭐 두 개 다 외워야 돼? 얘만 외우면 되지. 그래서 83년 거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다만 똑같은 이름의 조약이 두 개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게 조일통상장정 방공령. 우리 지금 방공령 한 거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나머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방공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이에요.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 자, 우리가 열강에게 이권을 빼앗겼던 때가 언제? 아관파천 시기. 자, 그 아관파천 시기에 만들어졌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그 독립협회는 열강에게 빼앗겼던 그 이권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운동들을 많이 벌이게 돼요. 그게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자, 그래서 자,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종로에서 열린 일종의 민중집회가 뭐였나요? 만민공동회. 그렇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런 만민공동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민중들이. 그때 열강의 이권 침탈을 한 거예요. 규탄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열강이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권리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바로 이권을 되찾는 운동. 그게 바로 독립협회의 이권수호운동이죠. 자, 여러분 책에는 지금 한 장 넘기시면은 3번 나와 있죠.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 자, 특히 활동을 한번 볼게요. 가로 2번. 가로 2번이 가장 대표적이네. 거기 보시면 러시아의 이권 침탈 요구를 저지했다. 그래서 전령도조차 요구 저지. 전령도라고 하는 부산 영도. 부산에 있는 섬을 말해요. 지금은 섬은 아니지만 이때는 섬이었고 그 영도를 조차는 뭐냐면 달라 이런 거예요. 조차지로 만들겠다는 건 여기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한러은행 폐쇄. 그다음에 도섬에도 요구 저지. 도서는 섬이에요. 섬을 내가 사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러시아가. 그럼 러시아가 섬을 왜 사냐? 이 당시에 배는 함선은 대부분 다 증기선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증기선이죠. 증기선이라고 하는 건 석탄을 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항해를 할 때 만약에 오다가 석탄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그 길목의 중간중간에 석탄 기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석탄 저장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안에 있는 섬도 내가 사겠다. 거기다가 내가 석탄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목포 증남포 부근의 도서 매도 요구 저지. 내가 살게. 내 걸로 할게. 그게 바로 이 도서 매도 요구 저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 요구 저지. 자, 그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특히 어느 나라가 가져가는 이권에 되게 막 열받아 했어요. 다 뺏어왔어요. 러시아. 이 독립협회가 가지는 한계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랬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약간은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러시아 빼고 나머지 나라는요. 나머지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가져가는 건 괜찮아. 쟤네들은 자원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좀 특이한 거는 반러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구나. 특히 열강의 이권 침탈에서 이렇게 빼앗긴 이권 중에서 러시아 거는 막 싹싹 긁어왔죠. 당연히 다시 뺏어왔죠. 그래서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독립협회의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대외 인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강들이 다 침략의 의도가 있는데 그런 걸 잘못 이때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잘못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만 특히 더 많이 미워하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독립협회의 이권수호 운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는 이제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뭐 나오냐면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러면 그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이 뭐였냐면 청나라 상인은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 내지 통상권. 자, 그러면 청나라가 내륙으로 진출했대. 그러면 일본도 내륙으로 진출하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체결한 조약도 있었죠. 그게 조일소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해서 간행이정을 늘려요. 말하자면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이 모두 다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특히 여기서 말한 내륙, 뭐 아무데나 다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서울에 있었던 상인이었어요. 특히 시전 상인들. 원래 이 사람들은 나라의 보호를 받던 상인이고 물론 금난 정권이 폐지되면서 보호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상권까지도 다 일본이나 청나라의 외국 상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상권을 다시 되찾아오자. 그런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런 거를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하고 특히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황국중앙총상회. 자, 그래서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구성이 된 시전 상인들로 구성된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여기에서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게 돼요.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자, 그리고 이 황국중앙총상회와 독립협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해요. 자,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독립협회랑 같이 활동을 하기도, 같은 시기에 있었으니까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권수호 운동은 황국중앙총상회. 자, 79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황국중앙총상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보안회. 자, 보안회로 갑시다. 자,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일본의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했었냐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었어요.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안회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요 보안회 활동이죠. 자, 그러면 황무지를 왜 개간하겠다고 일본이 얘기했냐? 황무지라고 하는 건 농사를 안 짓는 땅이죠. 버려진 거의 방치된 땅들. 그런데 그런 땅을 개간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개간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무지 개간권을 나를 달라는 건 그런 황무지들을 다 나를 달라, 땅을 뺏어가겠다라는 뜻이고,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황무지가 전 국토의 약 40% 정도 됐어요. 결국에는 땅을 뺏어가겠다는 얘기고, 그거를 못하게 막은 단체가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그래서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고, 이 보안회는 우리가 애국개몽운동에서 앞에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일본한테 시킨 황무지 개간권을 나를 줘라. 내가 황무지를 개간하겠다. 그래서 요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고 했던, 즉 보안회와 성격이 좀 비슷한 요 단체가 농광회사예요. 그래서 농광회사가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가죠. 근데 뭐 문제는 실제로 그러면 황무지 개간을 했냐? 못했어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엔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은 농광회사가. 그래서 농광회사와 보안회가 좀 비슷하구나, 결이 좀 비슷하구나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자, 국채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국가의 빚이라고 해도 빚. 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차관을 계속 제공하죠. 차관이 뭐예요? 그게 빚이에요. 국가의 빚.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다 썼지? 돈을 빌려가지고. 사실 그 돈 우리가 쓴 거 아니죠. 일본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화폐정리 사업했죠. 화폐정리 사업할 때도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결국에는 우리한테 갚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빚이 쌓이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 이 빚이, 국채가 무려 얼마나 되냐? 이때 돈으로 1,300만 원 정도 되죠. 사실 1,300만 원은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닌데, 이 1,300만 원이 그럼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이 개념이냐?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1,300만 원이. 그냥 정말 단적인 비교,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비교인데, 이 1,30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은 거의 400조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350조에 400조 사이, 요즘은 400조쯤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400조 하면 우리 와닿지 않잖아요. 뭐 좀 잘 모르겠죠. 그냥 숫자만 400이지 잘 모르겠죠.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인지 우리 개념이 없잖아요. 400조 하면은. 이때도 물론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겠지만 이때 이 사람들한테도 약간 그렇게 커다랗게 다가오는 돈이 이제 바로 이때의 빚이었던 거고, 자 어쨌든 갚아버리자 이 빚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일본을 볼 때 좀 당당하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국채를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국채보상 운동이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국채보상 운동이 처음에 시작된 곳은 어디냐? 이게 서울에서 시작된 운동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냐면 대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로 옮겨오게 되죠. 국채보상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국채보상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국채보상 기성회가 이제 부산 그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전국으로 확대가 되죠. 자, 국채보상 기성회는 뭐 양기탁, 서상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러면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국채를 보상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갚을래? 어떻게 갚을 거냐면 일단 남자들은 담배 끊고 술 끊고 여자들은 가락지 비녀 팔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이 국채보상 운동은 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밥 3끼 중에 2끼만 먹고 한 끼를 모아서 이렇게 빚을 갚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십시일반 모은 거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때 모였던 돈이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꽤 많이 모였죠.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 모였으니까. 자, 그렇게 돈이 모이게 돼요. 그런데 이 국채보상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일본에서는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민족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탄압에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하냐면 이 국채보상 운동에 참여했던 아까 서상돈, 양기탁 이런 사람들을 공금 횡령죄로 감옥에 쳐 넣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금 횡령죄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국채보상 운동을 누가 방해했냐? 자, 지금 여기 시기를 보시면 1907년이에요. 그럼 이거는 국권비탈 전, 후, 전.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관청이 있었냐면 통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부가 아니고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게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600만 원은 나중에 또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데 쓰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할 때 신문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발행 부수가 많았던 뭐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에서 참여하게 되죠. 자, 대한매일신보만 우리 책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만약에 무슨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대에서 네이버만 참여해요? 다음은 참여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에는 국채보상 운동을 뭐 대한매일신보만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신문들은 다 같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문제가 뭐 황성신문이 국채보상 운동에 참여했다. 그럼 황성신문은 책에서 못 봤는데 땡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캠페인이니까 다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친일신문이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게 국채보상운동 799페이지에 자, 국채보상운동 기성회가 조직되어 전국적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개는 뭐냐? 아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다고 했어요? 하층민, 가난한 사람들. 정말 부호들이 이렇게 돈을 딱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주로 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한 개 볼 수 있죠. 한 장 넘기시면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근대적 상업 자본의 성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대적 상업 자본의 성장은 자, 일본의 기업들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때는 아니고 일제시대 때 더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만 서서히 그런 상업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를 만들자. 기업, 뭐 상회사 또는 뭐 합자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게 돼서 이때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자, 정부의 식사능업정책 나와 있고 여러 회사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자, 800페이지 보시면 일단 시전상인부터 볼까요? 자, 시전상인이 만든 조직이 황국중앙총상회, 아까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던.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사상이죠, 사상.
자, 사상인, 경강상인은 자, 경강상인은 주로 운송업에 종사했었어요. 운송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조세나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자, 일본의 증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증기선을 구입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회생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객주 여각 보부상. 자, 객주 여각 보부상 우리나라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거류지 무역을 할 때는 돈을 좀 벌었다. 기억나죠? 거류지 무역은 일본이 개항을 한 그 지역에서 심리 밖으로 못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돈을 좀 벌었지만 자, 그럼 그건 언제예요? 자, 외국의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건 언제부터? 이모군란부터. 그렇죠. 조청상미수륙 무역장정이나 아니면 수호조교 소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모군란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객주나 여각이나 보부상은 몰락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객주나 여각이나 보부상들은 타격을 입었다. 또는 이 사람들끼리 뭉쳐서 상회사, 회사죠, 회사. 상회사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상회사 설립 나와 있고요. 자, 밑에 근대적인 상회사 설립에 대동상해, 장통회사 뭐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회사 이름들이 쫙 써 있죠. 18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만들어진 회사들. 자, 그리고 밑에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유기공장이나 그 다음에 야철공장, 직조공장, 연초공장, 사기공장 이런 공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 이런 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한 장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최초의 은행, 또 우리 최초 이런 건 기억해줘야 되니까 1896년에 최초의 은행이 만들어지죠. 거기 보시면 조선은행. 자, 이 조선은행은 관료들이 돈을 모아서 플러스 민간에서 모아서 그래서 민간과 관료 자본이 같이 설립하였다라는 게 공무원들, 말하자면 공무원들을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근대의 경제. 여기서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기 경제적 구국운동. 그리고 경제적 구국운동 중에서 특히 더 많이 나오는 건 보완회,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여기 또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온다. 이게 보완회하고 국채보상운동. 두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근대의 사회로 넘어갈게요. 근데 근대의 사회는 별게 없네. 의식의 성장이에요.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804페이지 보시면 평등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저항 뭐 이런 그냥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 더 계몽 말하자면 근대적인 그런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게 근대 의식의 성장이죠. 그래서 근대 의식의 성장은 갑신정병부터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이렇게 쭉 전개되면서 점점점 평등의식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는 또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정권 운동을 하기도 하죠.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니까. 또는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별거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체크할까요? 8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06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사회활동이라고 해서 자, 여성들도 의식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한국 최초의 여성 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였고 찬양회는 서울에 있는 양반 부인들이 만든 그런 조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찬양회라는 이 단체에서 순성여학교라고 하는 최초의 관립여학교를 만들기도 하죠. 자, 거기서 이제 거기 보시면 양반 부인들이 만든 순성여학교, 그 다음에 한성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했는데, 자,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순성여학교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자본을 가지고 만든 거고, 여학교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뭐예요? 그거는 이화학당이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개신교 선교사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이화학당이지만 그거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자본을 가지고 만든 거고 이렇게
우리나라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여학교는 또 약간 다르죠. 그래서 최초는 아닌 거 여기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찬양회 밑에 사료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에서는 간단하게 의식주, 그 다음에 해외 이주 동포들의 생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의식주는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여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걸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독상을 받았을까요? 다 앉아서 같이 둘러서 먹었을까요? 다 같이 앉아서 둘레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할아버지 따로 독상, 아버지 따로 독상 이렇게 다 따로따로. 그런데 이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게 된 그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요. 둘레상. 그 다음에 식사법, 남성복, 여성복, 외국 음식 이런 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래 여러 이제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때 뭐 커피나 홍차나 뭐 쿠키, 과자 뭐 이런 것들 또는 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니까 뭔가 썰어 먹었겠죠? 그냥 밥을 썰어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포크나 나이프를 들고. 여기 지금 보시면 서양식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자세히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썰고 있어. 두툼한 뭔가를. 고기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서양 식사법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서양의 어떤 의복, 그 다음에 식사법, 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할 만한 게 별로 없고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로. 자, 그 다음에 해외 동포 이주 생활. 요거는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해외 동포 이주 생활 봅시다. 해외 동포 이주, 해외 이주 동포. 자, 봅시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 거는 주로 가까운 곳이겠죠.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돼요. 한 장 넘기시면 만주 이주 동포, 간도 이주 동포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는 1800 거의 한 60년대부터 이렇게 외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1910년 무렵에 약 20만 명의 한국인들이,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나중에 또 독립운동에 기여하게 되더라라는 거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연해주 이주 동포 보세요. 1860년대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요 함경도 지역의 주민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해요. 연해주는 어느 나라 땅? 러시아 땅이죠. 그럼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하는 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은 탄압했을까요? 수용? 아니면 탄압? 수용? 자, 수용을 하기는 해요. 수용을 하긴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막 어서 와 이런 건 아니고 조건이 있고 저쪽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지역을 개간해서 살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러시아의 허락을 받고 개간을 해서 물론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개간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러시아는 연해주를 개척할 목적으로 한인의 이주를 허가하였다. 여기 빠진 거는 이제 조건이 몇 가지 있다. 그런 게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주 규모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을을 형성하고. 그런 한인타운, 지금으로 하면 한인타운이 신안촌이에요. 신안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이 1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았으며 이들은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신안촌.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겠죠. 그래서 신안촌 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데 말고 좀 멀리 이민을 정말 갔던 건 언제냐? 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알선한 합법적 이민의 형태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을 갔던 곳이 하와이예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했었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알선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정부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부가 허락한 최초의 합법적 이민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민. 자, 거기 보시면 1902년부터 하와이로의 이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자, 그런데 하와이로 가면은 와 이제 아메리칸 드림 막 이래가지고 막 뭔가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하와이에서 우리나라 동포들은 거기에 이제 미국인이 있고 원주민이 있고 뭐 일본 노동자, 중국 노동자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최하층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혹독한 그런 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가혹한 조건에서 그리고 이제
힘든 환경을 이겨내면서 살았던 거죠. 거기 보시면 가혹한 노동과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살았다. 자, 그리고 이들은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나중에 보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또 여기와 관련된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진 결혼. 이 하와이 이주 동포들과 관련된 사진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대부분 이주를 보통은 가족 단위로 간 게 아니고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 이민을 간 거예요. 노동 이민. 젊은 남자들이 이민을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미 지나버린 거죠. 근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결혼했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1902년부터 이제 가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자를 데려가야 되니까 한국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사진만 보고 남편을 결혼을 하러 하와이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진이 이민 떠날 때 옛날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사진만 보고 얼굴 딱 보고 이제 괜찮아서 갔겠죠, 이민을. 갔더니 웬 중늙은이가. 그래서 막 풋풋한 총각이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그게 사진 이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기 결혼을 당한 거지. 그렇게. 근데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뱃삭이 엄청 비싸니까. 그래서 그냥 살아야만 했다는 그런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네. 그게 바로 이 사진 이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진 이민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이민하면 어디 이민과 관련된 거구나. 미주, 하와이 이주와 관련된 거구나. 그리고 처음에 하와이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서 돈을 모아서 실제로 미국 본토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로 가서 이제 거기서 뭐 노동자 생활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때부터,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하와이나 미주로의 이제 이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하와이로만 간 게 아니고요. 남미로 가기도 했어요. 남미, 멕시코, 뭐 이런 또 어디 쿠바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주 이주, 그러니까 미국, 하와이, 남미까지 다 합쳐서 그냥 우리는 미주 이주 동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811페이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쿠바에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이제 할머니 이민, 물론 1세대는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이제 후손이 계속 쿠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할머니들이 살아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민자들이 아직도 쿠바나 이런 데 남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근대의 사회 파트가 끝났는데, 근대의 사회는 사실 별게 없죠. 뭘 했지? 근대의 사회에서는 금방 이거 이주, 특히 하와이로의 이민, 그것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1902년부터예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알선한 해외 이주. 그래서 그게 바로 1902년이구나. 하와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경제, 사회, 문화보다 사실 더 경제, 사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여기 근대의 문화예요. 특히 이 문화 중에서는 이제 외래 문물의 수용.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죠. 뭐 철도라든가 뭐 아니면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812페이지에 근대 문물의 수용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외국의 문물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외래 문물, 예를 들면 뭐 사상이나 종교나 제도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것만 받아들이냐, 서양의 기술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유교 사상, 전통 이런 거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사상을 동도서기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개항 이후 812페이지 개항 이후에 정부는 동도서기론을 내세워서 외래 문물을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동도서기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813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럼 이제 이런 동도서기론에 입각해서 외래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나 뭐 관청이나 이런 거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근대 기술의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대 기술의 수용.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방문국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출판사라고 보시면 돼요. 방문국은 출판사. 그래서 여기에서 신문을 간행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기창. 자, 기기창은 뭐 만드는? 무기 만드는, 그쵸. 이름이 또 좀 기기창. 그 다음에 전환국. 전환국은 전 만드는 곳이에요. 전이 뭔데? 화폐가 되겠죠. 그래서 화폐를 만드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방문국을 설치하여
최초의 관보인 한성순보를 만들었고 민간 출판사인 광인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전신, 전화, 우편 쭉 나와 있죠. 자, 전신은 전보총국을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모스부호 알아요? 제가 또 모스부호 설명하려면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0과 1, 전기식 이런 거 설명할 수도 없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저 어렸을 때는 전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전화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전화나 컴퓨터나 이런 게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 그렇게 말하면 돼. 너무 옛날이야. 자기 본인들이 태어났을 땐 컴퓨터 다 있었다고? 이 사람들 말아 거짓말 안 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 전보를 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전신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전보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신. 그리고 전신은 비교적 1885년 요때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외국의 문물 중에서. 왜냐하면 청나라나 일본이 본국으로 소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전신선이었어요. 그래서 전신선은 비교적 일찍 가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전화. 전화는 1898년에 경운궁 안에 처음 가설되었다. 자, 궁궐에 처음 가설이 되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편. 우편은 원래 언제 하려고 했었냐면 자,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무슨 사건이?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단이 됐었다가 개화 정책이 그때 다 중단되니까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을미개혁 때 다시 재개가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을미개혁으로 부활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우편제도가 처음 실시된 거고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해야 그래야 외국과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한 거는 거기 나오네 뒤에 1900년. 그래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해서 이제 외국과도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근대적 전기 시설 봅시다. 전등. 전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전기로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전등이 가설됐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복궁에 들어온 전등. 이거 이제 상상화니까. 그래서 이 전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때 불을 이렇게 딱 켜놓으면 이게 계속 불이 쫙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얘가 지 맘대로 깜빡깜빡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건달불이라고 했어요. 건달이다 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건달불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거기다가 썼어? 왜?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성전기회사 보세요. 황실과 콜브란의 합작으로 한성전기회사가 생겼다. 전기가 있어야 전등도 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가설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과 합작으로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통시설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쭉 근대시설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 시험에 꼭 자주 나오는 거.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통이에요. 교통은 꼭 알아둘 거. 뭐도 알아둬야 되냐? 연도까지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전차. 자,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졌고 아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차를 가설하게 되는데 전차 하면은 사실 지금은 없죠. 전차는 뭐냐면 땅 위로 레일이 깔려가지고 전기로 연결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전차가 없고요. 예전에 막 우리 그 누구야 김두한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도로에 이렇게 약간 기차같이 생긴 거 다니잖아요. 그게 전차예요. 그래서 지하철 한 량보다 조금 작은 그런 게 이제 다니는 그런 게 전차인데 이게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처음에 전차가 생긴 건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됐었다. 그래서 1899년에 전차가 처음 가설되고요. 이 전차가 또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치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걸 불태워버린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하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불태워버린 적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철도 갑시다. 철도. 자,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에요. 경인선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울에서 이제 인천까지인데 거기 보시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물포에서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자,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1899년에 제물포에서 노량진까지 이제 연결이 쫙 된 거고, 자, 이게 한강을 건너가서 서울까지 가려면 쉽게 말하면 뭐 서울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역까지 가려면은 한강 철교가 개통이 돼야 되잖아요. 한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연결된 서울역까지 쫙 연결된 거는 거기 보시면 1900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자, 그래서 1900년에 서울까지 연장하여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한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철교가 놓여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경부선, 경의선이 연결되죠. 자, 경부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경의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서울에서 의주까지. 맞아요. 서울에서 의주까지 경의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자, 경부선은 1905년에, 경의선은 1906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 두 개는 묶어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군용철도. 그러니까 얘는 뭐랑 관련 있냐? 뭐 군사랑 관련 있네. 이게 러일 전쟁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철도예요. 그래서 군용철도. 말하자면 뭐 군대를 움직이거나 할 때 쓰기 위한 철도죠. 그래서 군사적인 거와 관련 있는 게 경부선, 경의선. 임을 알 수 있죠. 자, 전차 1899년. 그 다음에 최초의 열차, 기차가 뭐예요? 경인선 1899년,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그 다음에 경부 1905년, 경의 1906년. 두 개는 군용철도, 전쟁과 관련된, 러시아와 관련된 군용철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 보시면 광해원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다. 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영익이라고 하는 민 씨의 친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쳤어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치료를 해줬고, 그 사람이 이제 의사면서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양 의술을 펼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우리 고종과 명성황후가 병원을 차려주셨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병원이 광해원. 그런데 광해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름을 바꿔요. 그게 제중원이에요. 그러니까 광해원이나 제중원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중원으로 개칭되었다. 자, 그 다음에 광재원 국립병원, 그 다음에 대한의원, 그 다음에 자해의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의료시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근대적 건축물 나와 있죠. 이 건축물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시기를 기억해야 돼요. 연도. 자, 한번 봅시다. 독립문. 자, 독립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문. 그리고 명동성당,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대적 건축물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덕수궁 석조전은 1909년이나 1910년 이렇게 두 개로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뭐 1910년, 1909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보통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1890년생이다. 그런데 내가 10살 때 서울에 갔어.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당황한 표정 안 되고. 자, 그래서 10살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1900년이죠? 그러면은 1900년이니까 나는 뭘 볼 수 있냐? 예를 들면 덕수궁 석조전을 못 보겠죠. 없고, 명동성당은 볼 수 있어요? 네, 명동성당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전차는 볼 수 있나요? 전차? 전차는 볼 수 있죠. 하지만 경부선이나 경의선 출발하는 거 못 보겠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문제가 어떤 장면, 마치 영화 장면이나 드라마 장면 같은 그런 식으로 내가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또는 내가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주요한 연도는 사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연도들, 건물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죠. 자, 오른쪽에 815페이지 보시면은 근대 시설의 근대 문물과 시설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어요. 쫙 병원부터, 그 다음에 출판, 화폐, 통신, 교통,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 교통과 건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교통, 건축,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근대 교육과 학문의 보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대 교육과 학문의 보급 나와 있죠. 한 장 넘기시면 근대교육과 학문의 보급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군요. 잠깐 쉬었다가 근대교육과 학문의 보급으로 넘어갑시다.